한평생 책과 문학을 사랑하는 독자였던 메리앤 셰프 할머니. 70평생 꿈꿨던 자신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완성했지만 정작 책이 출판된 것을 보지도 못한 채 그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책과 문학에 바친 아름다운 헌사. 책 읽는 밤이 선택한 오늘의 책은 건지 감자껍질파이 북클럽입니다. 가톨릭대학교 김경직 교수, 연세대학교 우미성 교수, 소설가 이만교, 영화평론가 이동진이 함께합니다. 시속 4km, 두 발과 온몸으로 세상과 만나는 도보여행가 김남희. 가까이 발견 시간에는 여행작가 김남희를 신장 일본에 걷고 싶은 길과 함께 만나봅니다. 늦은 밤까지 이 프로그램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책과 문학을 사랑하는 분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책 읽는 밤에서 함께할 책이요, 바로 이렇게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소설로 담은 바로 이 책입니다.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북클럽이라는 이 책인데요. 그래서 함께하신 네 분의 이 패널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어요. 책이란, 문학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경직 교수님, 어떠세요? 책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우리 삶의 속도가 빠르잖아요. 네. 삶의 속도하고 어떤 생각의 속도, 혹은 영혼의 속도와 이제 보폭을 맞출 수 있게 도와준 가장 좋은 친구가 책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동진. 네, 저는 책을 좀 세상을 내다보는 창으로 상상을 하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제가 이제 좋은 집을 생각하면 채광이 좋은 집, 여기 이제 창이 많이 있는 집, 그런 집을 생각하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책이라는 것을 그 창문으로 상상을 한다면 책과 함께하는 아주 좋은 삶이라는 것은 채광이 정말 잘 드는 삶일 것 같아요. 네, 소문난 애독가 두 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만교 선생님 어떠세요? 글쎄요, 그 책이란, 문학이란 무엇인가. 사실 그 작가 입장에서는 평생 이 질문을 하면서 살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대답을 해야 된다면 나로 하여금 계속 헤매고 질문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문학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옆에 계신 우미성 교수님은 문학이 어떤 의미세요? 멋있는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문학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가장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활자가 개발되면서 그게 책으로 나오고, 지금은 이야기들이 뭐 인터넷에도 있고, 텔레비전에도 있고, 영화에도 있고, 이야기가 굉장히 넘쳐나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학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분께서 나눠주신 문학과 책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아마 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나의 분신 같은 사람을 한 명쯤은 만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북클럽, 이 책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페이지들 속 지나간 차택의 흔적들. 헌책 속엔 누군가 책을 통해 느꼈을 독서의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건지 감자껍질파이 북클럽 이야기도 한 권의 헌책에서 시작됩니다. 때는 1946년, 전쟁의 화염이 거리 곳곳에 남은 영국 런던. 이제 막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젊은 작가 줄리엣 애스턴은 어느 날 낯선 이의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발신인은 건지라는 섬의 주민 부시 애덤스. 줄리엣이 처분한 헌책을 구입한 그가 책 속에 적힌 주소를 보고 편지를 보낸 거죠. 다른 책도 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이름의 독서클럽 이야기를 꺼냅니다. 도제군 점령기에도 저는 찰스램 덕분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돼지구이에 관한 글은 압권이죠. 우리 건지 감자껍질파이 북클럽도 돼지구이 때문에 탄생했습니다. 이 이상한 이름의 북클럽에 호기심이 발동한 줄리엣은 건지섬 북클럽 교원들과 긴 편지 교환을 시작합니다. 영국 본토에서 조금 떨어진 채널 제도의 건지섬.
전쟁 중 독일군에게 점령된 건지섬의 모든 물자와 식량을 독일군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선 독일군의 감시를 피해 돼지구이 파티가 열립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인간다운 저녁 식사였죠.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독일군과 마주친 주민들. 하지만 엘리자베스라는 한 여인의 기지 넘치는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통행금지령을 어겨 죄송합니다. 문학회 모임이 있었어요. 정말 유쾌한 시간이었답니다. 그리곤 그 이야기가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급소된 건지 감자껍질 파이 북클럽. 이렇게 해서 매일같이 폭탄이 터지고 사람이 죽어가는 전쟁통에 책이라곤 읽어본 적 없던 건지섬 사람들이 책과 문학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 독서클럽을 생각해내고 사람들에게 책을 보냈던 엘리자베스는 독일군의 포로 수용소로 끌려간 뒤 생사를 알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편지를 통해 건지섬 북클럽 이야기에 푹 빠진 줄리엣은 결심합니다. 건지섬에 가서 그들을 직접 만나고 건지 감자껍질 파이 북클럽 이야기를 책으로 쓰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탄생한 건지 감자껍질 파이 북클럽, 지금부터 함께 하실까요? 네, 저희 책 읽는 밤 함께 해주시는 이 열혈 독자 여러분들도 각자 다양한 북클럽에 소속이 돼 계신데요. 그래서 아마 내 얘기 같다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열혈 독자들의 한 줄 서평 한번 이번에는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어떤 분이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손을 들고, 예, 뒤에 계신 여성분께서 따뜻한 마음의 동화책이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어떤 얘기인가요? 예, 사실 이 책을 처음에 접했을 때는 상당히 지루하고 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또 이 책을 왜 선정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100페이지 정도가 넘어섰을 때쯤부터 사실 너무 재미가 있어서 이 책을 네. 놓을 수가 없었는데요. 자칫 무거울 수도 있어서 소재를 가볍고 그리고 건지는 사람들이 이야기랑 다뤄줌으로써 네. 그리고 또 편집글 형식이랑 엮어줌으로써 제가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동화책이 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반대편에서 늦죠, 이번에는? 예, 뒤에 계신 분께서. 좀 보여주세요. 자꾸 책을 읽고 싶게 하는 마법 같은 책이다. 네, 책을 더 알게 되셨나봐요. 네, 저도 굉장히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네. 이제 그리고 작가를 꿈꾸는 사람이기도 한데, 네. 저 또한 북클럽을 통해서 좀 더 넓은 세상을 접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혹시나 책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책을 먼저 당장 권해주고 싶을 만큼. 그래서 책을 계속 이렇게 읽고 싶게 하는 그런 네. 마법 같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또 한 분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예, 옆에 계신 남자분께서, 웰컴 투 건지 아일랜드 하셨어요. 예, 어떤 의미예요? 저는 이 책을 보고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을 재밌게 본 기억이 납니다. 네네. 전쟁은 분명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도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하구나 하는 걸 느꼈고 그래서 더욱 전쟁이 비극적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아마 감동을 많이 느끼신 것 같습니다. 네. 열혈 독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나오신 네 분은 어떻게 읽으셨을까 궁금합니다. 김경재 선생님.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우리가 1년에 편지를 과연 몇 번이나 쓸까? 근데 편지를 쓸 때 제일 누릴 수 있는 건 기다림이거든요. 네. 우체통에 갈 때까지 가는 시간, 그다음에 답장이 올 때까지 한 사나흘은 좋게 기다려야 될 거고, 그러면서 수신인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네. 그 소중했던 것을 우리가 잊고 사는구나. 뭔가 좀 그리워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이 책 읽으면서 저는 무엇보다도 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너무 착하고 너무 친절하고 네. 너무 따뜻해요. 찬양하죠, 다들. 예, 최근에 읽은 성인 소설 중에서 네. 이렇게 착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소설은 처음이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저희들이 이제 뉴스나 신문을 보면 매일같이 뻔뻔스러운 사람들도 보이고 참 삭막한 현실도 보이고 하는데 이 소설에서는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친절이 넘치고 따뜻한 아주 인간성을 가지고 있어서 읽으면서 굉장히 이제 위안받는 느낌. 네. 그게 가장 이 글의
재미였던 것 같아요. 다들 따뜻하고 상냥하니까 예. 그래서 더 새로웠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오히려. 네, 이동진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일단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자주 요즘 생각하는 개념이 이제 문턱이라는 거거든요. 문턱.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문자를 하든 아니면 트위터를 하든 그것이 어떤 메시지든 바로 그대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서간체 소설이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서신왕래가 된다 하더라도 2, 3일씩 걸리기 마련이고요. 예, 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때 이제 기다리는 또 재미 혹은 기다리면서 그 조바심하는 것 뭐 이런 것에서 이것이 일종의 시간의 문턱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 소설에서는 오랜만에 문턱을 제대로 밟으면서 남의 집에 들어가는 느낌 같은 네. 게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좋은 소설이나 저는 뭐 직업이 영화 평론가니까 네. 좋은 영화를 보게 되면 저는 그곳에 가고 싶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이 소설을 읽고 가장 다들 공감하시네요. 예. 채널 제도의 건지섬을 한번 가보고 싶어졌어요. 네. 이 기자님 굉장히 재밌는 얘기 하셨는데 네. 저도 건지섬에 가면 왠지 여기 등장인물들이 수말하고 있을 것 같은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소설을 읽으면서 자꾸 저 스스로에게 가만히 있자. 이것의 배경은 지금 1946년이다. 이거를 저한테 스스로 각인시켜지 않으면 네. 자꾸 요즘인 것처럼 너무나 이렇게 흐름이 자연스럽게 예, 편지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도 정말 건지섬에 같이 가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소설책 사실은 보면 뭐 여러 등장인물을 처음에 다 소개를 이렇게 쭉 해주는데 여기서는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편지를 저희가 읽어 나가면서 짐작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꽤 다양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캐릭터를 좀 꼽아주신다면? 저는 도시의 덤스에 제일 많이 관심이 가더라고요. 예. 찰스 램을 읽으면서 그냥 책 한 권을 사실 겹결에 북클럽이 생긴 책을 읽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책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어떤 즐거움을 네. 아주 실감나게 느꼈던 것 같고 네. 이 책에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찰스 램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 그래서 찰스 램을 우연히 책을 하나 봤는데 거기는 주소를 통해서 내가 찰스 램을 좀 더 보고 싶다. 네. 건지섬에서는 서점이 없어서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책을 보면 제일 놀라운 게 책을 읽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철물점 주인 무슨 뭐 돼지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네. 책을 읽어도 재미는 있는데 더 볼까 이런 생각들은 별로 사실은 안 하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딱 한 줄만 외우고 한 권의 책만 보고 더 이상 안 보려고 하는데 도시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보려고 하고 네. 특히 찰스 램에 대해서 동화하려고 하는 많은 이해를 하고 이런 점에서 도시의 덤스 같은 사람이 과연 우리한테 네. 어디에 있을까? 과연 나는 도시의 덤스 같은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미성 교수님은 어떤 캐릭터 기억에?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작가인 메리앤 셰퍼가 알게 모르게 영문학사를 굉장히 많이 아우르고 있는 작가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선 이 주인공인 줄리엣부터가 사실 영문학사에서 셰익스피어를 읽지 않아도 누구나 아는 여주인공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리엣이잖아요. 네. 그 이름. 그다음에 이제 줄리엣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제인 오스틴의 여자 주인공들을 굉장히 합성한 그런 인물이죠. 위트 있고 긍정적이면서 낙천적이고 불굴의 의지가 있고 네. 그런 캐릭터이고 우리 김 교수님이 흥미롭게 보셨다는 도시 애덤스 같은 인물은 오만과 편견의 미스터 다시 네. 캐릭터하고 제인 에어의 로체스터를 합작한 그런 인물로 설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이라고 생각했던 이솔라. 그런데 이 이솔라라는 인물은 사실 오스카 와일드의 실제 여동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스카 와일드에게 2살 밑에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녀 이름이 이솔라였어요. 근데 네. 8살의 나이에 불행히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 안에서 그 이솔라가 할머니로부터 오스카 와일드의 편지를 유품처럼 받게 설정을 한 것부터도 사실 메리앤 셰퍼가 그 오스카 와일드의 생애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썼던 것이죠.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이름을 짓는데도 그렇게 영미 문학의 전통 속에서 지었구나 네. 새삼 이제 깨닫게 됐는데요. 그냥 저는 이제 이 작품만 읽으면서 그 엘리자베스 주인공이 보여준 네. 행동들 처음에 이제 건지섬을 탈출할 수 있는데도 산모 곁에 있기 위해서 남아 있었고 또 그리고 그곳에서도 이제 그 폴란드인 강제 노동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있다가 이제 자기도 수용소로 끌려가는 신세가 됐고 네. 또 수용소 가서도 그 다른 사람의 누명을 대신 쓰고 이제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마지막엔 또 감시관하고 싸우면서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잖아요. 네. 대단한 여성이죠. 예, 다른 인물들은 그냥 친절과 호의 또 책에 대한 호감 이 정도만 가지고 있는데 이 엘리자베스는 한 4번, 5번 굉장히 용기 있는 결단력을 내려요. 네.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한테 빠지지 않을 수가 없고 네.
제가 이렇게 너무 따뜻한 소설이어서 엎드려 읽거나 이렇게 누워서 읽었는데 엘리자베스 죽는 대목에서는 이렇게 코끝이 찡하고 괜히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엘리자베스는 매력적인 인물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예, 다들 엘리자베스에 대해서 인상이 깊게 남으셨을 거예요. 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엘리자베스 캐릭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은 비현실성 현실에서 거의 보기 드물 정도로 정말 영웅적인 보기 드문 용기의 소유자고 그런데 사실은 엘리자베스 같은 캐릭터가 건지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무수히 많은 인물들이 나중에 수용소에 보내진 그 엘리자베스의 역경을 생각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감내할 만하다라고 하면서 그 지루했던 그 5년여의 기간을 버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은 비현실적인 인물이지만 그녀가 있었기에 여기에서 굉장히 희망의 지둥이 되었던 거라서 그녀의 그 긍정의 힘 이런 거를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엘리자베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소설도 어떻게 보면 탄생하게 된 거고요. 이 북클럽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소설의 캐릭터를 분석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그 형식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서간체 형식 앞서서도 얘기 나왔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편지와 정보로 이루어진 소설입니다. 서간체 이 형식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서간체 형식은 사실은 생각보다 어려운 게 주인공을 이 선생님이 계시지만 주인공을 만들어내는데 작가가 개입할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만들기도 어렵고 이걸 전개하는 것도 참 드라마틱하게 짜기가 매우 어렵고 왜냐하면 위기 같은 경우를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조작을 해야 되는데 편지라고 하는 건 템포가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도 참 어려운데 내부의 어떤 심리를 이해하는 데서는 매우 좋겠죠. 또 친밀감도 있고 어떤 심리의 속도는 좋은데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문학에서 말하는 어떤 성격의 부족, 어떤 성격을 어떻게 사건과 연관시켜서 발달시킬 거냐라고 하는 데서는 좀 사실 어려운 점이 많다라고 그래요. 서간체 소설이 주는 의미는 개인의 어떤 내밀성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라든지 혹은 갈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상승돼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동진 선생님. 저는 기본적으로 남의 편지 훔쳐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재밌죠? 예,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요. 소설도 저는 예를 들어서 카프카의 소설보다 카프카의 편지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카프카의 편지를 읽을 때 카프카라는 작가가 가장 잘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밀고 당기기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가장 잘 형성할 수 있는 게 서간체 소설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이 소설도 그런 부분이 있고 이 편지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편지는 아무리 상황이 좀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막상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최소한의 예의를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좀 좋은 구석이 있고요. 그리고 편지를 볼 때 이 책 같은 경우 이제 수많은 100편이 넘는 편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 편지면 어쨌건 그 얘기가 앞에랑 이어진다 하더라도 앞에 들어갈 땐 일단 인사부터 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되면 어떻게 이제 뭐 사랑을 백내다 담아서 무고하신지 당신의 사랑스러운 벗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앞뒤에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주면서 중요한 얘기를 가운데 넣는 구성 자체가 저는 사실 좀 되게 푸근하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 영문학 중에서도 특히 희곡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 서간체 소설이 의외로 희곡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각자 편지를 쓰는 사람의 그 글을 그대로 그냥 대사로 바꾸면 여기 20여 명의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희곡이 그대로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곧 이 작품 연극으로 만들어지겠는데 그랬더니 영화가 제작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작품 읽으면서 편지 주고받아지는 그 간격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1946년도에 2000배달 시스템이 이렇게 완벽하게 편지 한 통도 놓치지 않고 잘 배달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전보도 오전에 보낸 전보, 오후에 보낸 전보가 다 오고 가고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너무 부지런해요. 책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168통의 편지가 있고 약 한 20명이 이렇게 주고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굉장히 다양한 다중 시점이 구축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이해와 오해를 이렇게 엿보는 듯한 재미가 형성되기는 하는데 한 중간쯤 있다 보면 이 사람이 쓴 편지나 저 사람이 쓴 편지나 문체가 비슷하고 인물들도 다들 친절하고 발정도 비슷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한 사람이 쓴 편지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등장인물들의 그런 따뜻한 마음씨나 용기가 이 글의 굉장히 값진 면이기도 하면서
한편 일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이 글의 굉장히 큰 단점이다. 네. 저는 이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네네. 한 사람이 쓴 것 같다는 느낌이 참 이상스럽게 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또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네.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좀 투박한 글, 이렇게 좀 딱딱하고 어색한 글들을 좀 의식적으로 썼으면 훨씬 더 균형이 맞지 않았을까. 리듬감도 좀 살고 네. 너무 매끄러운 거예요. 네, 여기서 나쁜 사람이 이정현밖에 등장 안 해요. 게다가 글을 다 잘 써요. 네. 맞아요. 예쁘게 잘 쓰고. 아주 탁월하고 뛰어나고. 네. 아. 이 소설에서 좀 약간 좀 우습다, 재밌다라고 생각한 부분 중에 하나가 소설을 쓴 사람이 여자가 썼으면 여자인 게 티가 나는 소설, 혹은 남자가 썼으면 남자가 티가 나는 소설이 조금 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소설은 여자가 썼다는 티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남성 캐릭터들이 하나같이 특정한 방향으로 이상화돼 있고 스테레오타입화돼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결혼할 뻔했던 미국 엄청나게 부자이기도 하면서 네. 그 마크라는 남자를 보면 미국 남자로 어떤 정형화된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멋진 백마탄 왕자님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때 그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인물들이 시드니 같은 사람은 이게 옛날 우리나라에서 크게 인기했던 캔디 만화로 얘기한다면 이건 완전히 알버트 아저씨 같은 캐릭터거든요. 그렇죠. 네. 여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로망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결국 사랑을 찾아서 가게 되는 다시라는 캐릭터는 네. 다시가 아니고 도시라는 캐릭터는 그야말로 여자들은 그런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 거죠. 결혼은 또 그런 사람이랑 하고 싶어요. 그런 세 가지를 모두 다 쓰기 때문에 여성 캐릭터들의 어떤 상당히 입체감에 비해서 남성 캐릭터들은 사실은 스테레오타입화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소설이 편지 형식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서간체가 아니더라도 이 글은 살아남겠다 싶을 정도로 좀 맛깔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사람, 더 심하게는 침묵을 나눌 수 없는 사람과 여생을 함께 보내는 것보다 더 외로운 일은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솜씨라던가. 그리고 이제 서점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몇 년째 단골 서점이죠. 제가 원하는 책은 물론이고 미처 원하는 줄 몰랐던 책까지 서너 권은 찾을 수 있는 곳이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서점의 장점을 착 찍어서 리듬감 있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서간체가 아니더라도 이 책은 굉장히 맛깔스럽게 독자들에게 읽혔을 것이다. 특히 이게 외국 소설 번역인데 외국 소설 번역서를 읽다 보면 굉장한 명작이라는 찬사를 받는 작품조차도 중간중간 난해한 문장들이 불쑥불쑥 들어와요. 근데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난해한 문장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맛깔스럽게 리듬을 타면서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는 이 번역 참 잘 돼 있는 작품이다.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주는 맛깔스러운 문장이라면 어떤 식으로 썼더라도 독자들에게 일정한 그 감흥은 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머와 위트가 넘치고 말씀해 주신 대로 따뜻하기는 한데 전쟁을 좀 너무 밝게 그린 것이 아니냐, 가볍게 다뤄진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사실 영화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로베르토 베니니 영화. 그 당시에 그 영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큰 의견이 뭐였냐면 홀로코스트라는 600만 명이 그렇게 완전히 참극을 빚은 사건을 어떻게 코미디로 다룰 수 있는가라는 어떤 근엄한 일갈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농담이나 유머로 오해할 수 없는 소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은 가장 참혹한 순간에조차 농담할 수 있기 때문에 숭고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그런 의견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독일군 묘사에 있어서 굉장히 그 수용소에서의 잔혹함, 아주 그 생리를 하고 있는 젊은 여성들이 생리혈을 그대로 다리에 쏟아낼 정도로 그냥 그걸 방치하고서 오히려 그걸 즐기는 그 간수라던가 벼룩과 쥐가 이글거리는 그런 수감 수용소의 상태라던가 이런 묘사들은 굉장히 사실 끔찍한 정도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건지섬을 방문했던 독일인들 중에는 본인들 스스로도 배고파서 약탈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자기네들도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서 이 전쟁이 이루어지는지 별로 모르면서 고생하고 있는 그냥 독일의 젊은이들, 이런 모습들도 메리언 셰퍼가 묘사를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메리언 셰퍼가 전쟁에 관해서만큼은 균형 잡힌 시각을 여기서 반영을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저자가 연배가 있는 분이어서 아마
경험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런던 공습은 겪었던 것 같아요. 전쟁이 이미 참혹한 걸 뻔히 아는데 거기에 다시 한번 환기를 해서 전쟁의 참혹함을 상기시켜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전쟁 중에서 어떤 인간들이 잃지 않은 어떤 희망, 사랑, 용기 혹은 해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을 이렇게 이겨냈다. 혹은 앞으로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잃지 않는 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일이 반복됐을 때 당신들이 이 건지섬에서 있었던 이 북클럽 사람들처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도 문학적인 어떤 힘 혹은 문학만이 던져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호소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이게 두 번째 읽으면서 이제 발견한 건데요. 핵심적인 주인공은 엘리자베스거든요. 그리고 가장 악한 역할을 맡은 것이 이제 근본주의자 기독교인 그 에디슨인데 이 두 사람이 사실은 크게 대립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나를 이제 두 번째 읽으면서 발견했는데 엘리자베스는 현실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꿈꾸는 대로 보는 같은 그런 주인공인 반면에 이 에디슨은 현실에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봐요. 그래서 그 건지섬에서 영국 본토로 피난 가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제 너희들이 피난 가면 이 부모님들한테 독일군이 어떤 짓을 할지 몰라. 그러니까 니네들은 착한 어린이가 돼서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그러면 부모님이 천국에 가서나 하늘나라에 가서 니네들을 볼 때 얼마나 흐뭇하겠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현실을 정말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이 에디슨이라는 인물은.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 읽으면서 가장 참 이거 재밌는 질문이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삶을 살 때 있는 그대로 보면서 살 것이냐 꿈을 꾸고 약간 환상을 가지고 살 것이냐 어느 것이 더 진실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보다 꿈을 꾸는 것, 꿈을 꿔서 꿈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더 행복한 삶이다라고 이 메렌 셰퍼는 믿고 있고 그래서 이 글 전체가 하나의 로망으로 건지섬이 실제로 이루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꿈꿈으로써 현실을 넘어설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은희성 교수님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 영국 사람들이 보는 그 문학 내에서의 독일이나 프랑스인들을 다루는 방식도 좀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제가 유럽 문학들을 볼 때 제가 사실 제일 재밌어하는 게 그런 독법인데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나 독일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혹은 독일 작가의 소설에서 독일 사람이 뭐 부쿠라파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거든요. 이 영화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역시 영국 여자가 프랑스 여자의 패션 감각을 얼마나 부러워하는가라는 것이 그 레니에 대한 묘사가 들어가 있고요. 영국 여자들이 미국 남자를 얼마나 동경하면서도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영국 남자를 선택하는가도 있어요. 이게 미국 남자하면 영국 여자들이 생각하는 일단 뭐 키가 크다, 돈이 많다, 화끈하다. 그런데 사실 야속하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남자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 되게 멋진 인물로 나오는 크리스티안 헬만이라는 남자. 이 남자도 당신이 생각하는 독일인하고 똑같아요. 다만 그 사람은 고통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죠.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말을 뒤집으면 독일 사람들의 그 병정 같은 모습, 기계 같은 모습들을 사실 그 말 속에 있는 거잖아요. 고통이라는 걸 잘 모른다는 거죠. 사실 실제로 책과 문학을 사랑했던 작가가 유작으로 남긴 소설이 바로 책에 관한 소설이라는 점에서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책과 문학에 바쳐진 한 무명 작가의 헌정 같다는 의미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북클럽에서 말하는 책과 문학의 의미는 어떤 거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아, 저부터요? 너무 어려운 질문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 작가가 여러 편의 작품을 쓴 인물이 아니고 평생에 자기가 정말 소원했던 단 한 편의 책을 남기고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책이 비록 약간은 로망이나 판타지 같기도 하고 약간의 허점이나 많은 문학 작품들의 아류인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긍정의 힘, 이 메리앤 셰퍼가 정말 살아있다면 한 번쯤 만나고 싶은 할머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작품은 제가 읽으면서 조금씩 그 페이지가 줄어들고 마지막 페이지가 있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로 특히나 이렇게 여름 계절에 여러분들이 정말 읽었으면 하는 소설이고요. 스포일러처럼 그래서 엔딩 같은 걸 좀 말 안 했으면 저희가 너무 많은 말을 오늘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조심하도록 정말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 소설 안에 보면
독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여주인공이 시드니에게 이렇게 농담조로 네. 독서는 망령 나는 것을 막아준다. 이런 구절을 말해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참 재밌게 읽었는데, 독서는 망령 나는 걸 막아준다를 이제 독서는 망상이 나는 걸 막아준다. 이렇게 바꿔서 읽어봤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평소에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혼자 고민을 하면 계속 잡생각으로 빠져요. 그래서 그 시간에 책을 읽으면 생각이 하나의 줄기를 타고 보다 가치 있는 상상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럼으로써 이제 개인적인 잡스러운 망상이 아니라 뭔가 더 가치 있는 상상의 나래를 펴게 되고요. 또 한 구절, 독서에 대한 인용된 구절이 책과 우정은 또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한 것과 연장선인데요. 책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상상을 하게 되고 새로운 어떤 꿈을 갖게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 외에 얼마든지 다른 삶, 다른 인식이 있다라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거든요. 제가 이 소설에서 되게 재밌었던 건 뭔가 하면 이 북클럽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클럽이 아주 고차원적인 이유에서 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숨겨둔 돼지 한 마리 때문에 이 북클럽이 탄생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북클럽이 또 이름조차도 이 감자껍질 파이 북클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소설이 문학의 위대함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엄정한 일인가를 놓치지 않는다는 게 사실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이 소설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 영과 육이 있다면 그 모두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클럽에서 항상 음식이 있고 항상 문학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음식을 좀 준비할 걸 그랬어요. 물밖에 없네요. 교수님 어떠셨어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긴 메일을 보내왔어요. 그 은행에 있는 중견 그 반부인데 가서 이제 그 회사 책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메일이 왔더라고요. 나는 책을 읽는 편인데 솔직히 문학을 왜 읽는지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게 돈이 되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밥이 되냐 떡이 되냐라는.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한테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실용이라고 하는 것을 돈, 어떤 물질적인 것,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멀리 그것이 내 삶으로 체화돼서 삶으로 느껴지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혼으로 혹은 어떤 마음으로 따뜻해지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을 때 성공하는 건데 문학만큼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실제 현실화시켜줄 수 있는 게 과연 있겠냐. 그 이상의 실용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작품 안에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요. 이 문학이 접착제가 되어서 만들어낸 공동체잖아요, 이들이. 그런데 나중에는 이들이 고아소녀인 킷을 한 2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거의 양육을 합니다. 저는 그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를 살고 있냐면 부모 없는 아이가 가장 불쌍한 사회를 살고 있어요. 너무나 그 소시민적인 가족 이데올로기, 피로 맺어진 사람만 먼저 챙겨야 한다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선 정말 피 한 방울 안 섞였고 그런 아이에게 선물을 보내주고 그 아이를 염려해주고 서로 먹여주고 입혀주면서 공동체로 키우거든요. 저는 이 문학이 맺어준 이 공동체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그런 거를 보여주는 대목이 가장 감동 깊었어요. 이렇게 잔잔하고 따뜻한 감동을 안겨준 건지 감자 껍질파이 북클럽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글쎄 책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다채로워지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책과 함께 좋은 말씀 나눠주신 패널 여러분들도 여설독자 여러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